재벌은 펜트하우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철로 유리를 닦고 있는 청소부를 보았다. 평소에도 자주 보던 광경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녀의 가슴에 아기가 매달려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한 행동은 아무도 믿지 못했다. 이 이야기에 정말 몰입하셨다면 댓글에 안식기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몸이 평안을 찾고 영혼이 가벼워지길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서울의 10월은 언제나 특별했다. 하늘은 마치 누군가가 캔버스에 덧칠한 것처럼 짙고 맑은 청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가을 햇살은 도시의 유리창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강태우는 반짝이는 창문 너머로 한강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57층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최고의 투자회사 대표가 되어 모든 것을 가진 듯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늘 서글픔이 묻어 있었다. 1년 전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 이후 그와 아들 민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고 그 벽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다. 최 비서, 오늘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태우가 인터폰으로 물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그의 정갈한 다크네이비 수트를 스치며 지나갔다. 네, 사장님. 오전부터 2% 상승했습니다. 오후에 계약서 검토 일정이 있으십니다. 태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로 시선을 돌렸다. 수십억 원의 계약을 좌우하는 숫자들과 조항들. 그것이 그의 세상이었다. 연필을 돌리며 집중하던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그의 귀가 솔깃했다. 태우는 고개를 들어 통유리 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다. 한 젊은 여성이 유리창 청소 플랫폼에 매달려 창문을 닫고 있었다. 마른 체구의 그녀는 23 정도로 보였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간신히 모자 속에 밀어넣은 채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가슴에는 태우는 눈을 의심했다. 설마 그가 중얼거렸다. 분명히 아기였다. 작은 천으로 만든 포대기에 단단히 묶인 채 그녀의 가슴에 안겨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기. 4달이 채 안 되어 보이는 작은 생명체가 지상 200m 높이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태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기가 서울의 중심지, 가장 부유한 강남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절박한 사정이 젊은 엄마를 아이와 함께 이런 위험한 일로 내몰았을까? 저기요. 그가 창문을 향해 외쳤지만 소리는 두꺼운 방음 유리에 막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다. 태우는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고층 건물의 안전 규정상 창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의 가슴은 이상한 감정으로 조여들었다. 자신은 매일 아침 고급 세단을 타고 출근하고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며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창밖에 그 여성은 아이의 목숨까지 걸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회장님, 계약서 검토. 초의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흘러나왔지만 태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청소 플랫폼에서 나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안전 케이블 하나가 끊어지는 소리였다. 태우의 동공이 확대되었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젊은 여성과 아기가 그대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안 돼. 태우의 비명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그의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검은 잉크가 흰 대리석 바닥에 꽃처럼 번졌다. 케이블이 끊어지는 소리는 총성처럼 사무실 안을 울렸다. 태우의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 속에서 그 여성은 두 번째 안전 케이블이 그녀의 추락을 멈추기 전까지 약 2m를 자유낙하했다. 급작스런 충격으로 아기는 잠에서 깨어나 처절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작고 연약한 목소리는 엄마의 가슴에 안겨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본능적인 공포로 가득 찬 비명이었다. 태우는 창문 쪽으로 달려가 손을 뻗었지만 그 여성은 이제 그의 시야에서 사라져 있었다. 태우는 당황한 채 창문 바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거기 있었다. 플랫폼이 건물 외벽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반동으로 그녀는 몇 미터 옆으로 이동해 있었다. 아가씨,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태우가 소리쳤다. 창문을 완전히 열기 위해 안전 잠금 장치를 강제로 해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순수한 공포가 가득했다. 전에는 냉정하고 집중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얼굴이었다. 그녀의 눈은 창문 너머 태우와 마주쳤다. 공포로 확대된 두 개의 갈색 눈동자.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희미하게 날아왔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기의 울음소리는 더욱 격렬해졌다. 작은 몸은 엄마의 가슴에 붙어 있지만 아기도 공포를 느끼는 듯했다. 그 작은 팔다리가 공포로 떨리는 모습을 태우는 볼 수 있었다. 최 비서, 태우가 인터폰을 통해 외쳤다. 지금 당장 보안팀에 연락해. 외벽 청소부가 추락 위험에 처해 있어. 네, 사장님.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태우는 다시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여성은 이제 한 손으로는 아기를 단단히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케이블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관절은 힘을 주어 하얗게 변해 있었다. 바람은 그녀의 작은 몸을 잡혀있는 새처럼 흔들고 있었다. 이거 잡아요. 태우가 외쳤다. 그는 서랍에서 긴 자를 꺼내 창문 틈으로 밀어넣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짧았다. 그녀와의 거리는 여전히 3미터 이상이었다. 태우의 마음속에서는 공포와 무력감이 뒤섞였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그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눈에 이전 청소팀이 남겨둔 여분의 로프가 보였다. 창문 옆 긴 상자 안에 깔끔하게 접혀 있었다. 태우의 눈이 번쩍였다. 거기 조금만 더 버텨요. 내가 도울 방법을 찾았어요.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팔은 이미 떨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끊어진 케이블은 그녀의 머리 위에서 뱀처럼 춤추고 있었고 그녀를 지탱하는 남은 케이블이 얼마나 더 버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제발. 태우는 중얼거렸다. 그의 손가락은 로프 상자의 잠금 장치와 씨름하고 있었다. 제발 시간만 좀 더 달라고. 절박함이 태우의 몸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로프 상자의 잠금 장치가 마침내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다. 그는 재빠르게 로프를 꺼내 풀었다. 손바닥이 마찰로 화끈거렸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저 기둥에 묶어야겠군. 태우는 사무실 중앙의 굵은 콘크리트 기둥을 향해 달려갔다. 이 건물은 태풍에도 끄떡없이 설계되었고 그 기둥은 건물의 핵심 구조물이었다. 손가락이 떨리는 가운데 태우는 로프를 기둥에 감아 여러 번 단단히 묶었다. 해병대 시절 배운 매듭법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기둥에 로프가 안전하게 고정되자 그는 나머지 로프를 들고 창문으로 달려갔다. 거기 아직 버티고 있나요? 태우가 창밖을 내다보며 외쳤다. 여성의 얼굴은 이제 땀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의 팔은 극도의 피로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아기는 지친 듯 이제 더 작은 소리로 흐느끼고 있었다.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희미하게 날아왔다. 태우는 남은 로프의 한쪽 끝을 창문 틈으로 밀어 넣었다. 태우는 창문 틈새에 로프를 여러 번 감고 마지막 힘을 다해 창밖으로 로프를 던졌다. 이걸 잡아요. 내가 당신을 끌어올릴게요. 로프는 공중에서 춤추듯 움직였다. 여성은 한 손으로 아기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케이블에 매달려 있어 로프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녀는 몸을 최대한 뻗어보았지만 손끝이 로프를 스쳤을 뿐 제대로 잡지 못했다. 안 돼. 닿지 않아요. 그녀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태우는 창틀을 붙잡고 몸을 최대한 창밖으로 밀어내며 로프를 그녀 쪽으로 더 가까이 던졌다. 200m 아래로 펼쳐진 아스팔트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현기증이 그를 덮쳤지만 그는 어지러움을 참고 집중했다. 한 번만 더 시도해봐요. 이번에는 꼭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모아 다시 한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로프에 닿았고 이번에는 단단히 움켜쥐었다. 잡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희망이 깃들었다. 태우는 즉시 로프를 당기기 시작했다. 그의 근육은 견디기 힘든 무게에 불타는 듯했다. 이마에서는 땀이 비처럼 쏟아졌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여성은 자신이 의지하던 손상된 케이블을 과감히 놓아버렸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은 로프에만 의존한 채 건물 외벽에 부딪혔다. 아기는 다시 크게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이 진자처럼 흔들리며 건물 유리면에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태우는 이를 악물고 로프를 당겼다. 그의 손바닥은 이제 로프와의 마찰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가 창문에 다가올수록 그는 더 강한 힘으로 당겼다. 마침내
그녀는 창문 가까이에 도달했다. 태우는 로프를 한 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다른 손을 창밖으로 내밀었다. 내 손을 잡아요. 여성은 떨리는 손을 뻗어 태우의 손을 붙잡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두려움, 희망, 절박함이 그 짧은 순간에 교환되었다. 태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팔을 움켜쥐고 강하게 당겼다. 그녀의 몸이 창틀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한 번의 강한 움직임으로 태우는 그녀와 아기를 사무실 안으로 끌어들였다. 두 사람은 사무실 바닥에 나란히 쓰러졌다. 여성은 태우 위로 넘어졌고 아기는 그들 사이에서 여전히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그들은 잠시 그대로 누워 있었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순간이었다. 괜찮아, 괜찮아.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중얼거렸다. 그것은 아기를 위한 말이라기보다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주문 같았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다. 태우는 충격에서 회복하며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도와 가까운 소파로 안내했다. 평소 같으면 물에 젖은 옷이 고급 가죽 소파를 망칠까 걱정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저 그녀와 아기가 안전한지만 확인하고 싶었다. 여성은 소파에 앉자마자 아기를 더 단단히 껴안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아기를 붙잡은 힘으로 하얗게 변해 있었다. 물방울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에서 떨어져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태우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여전히 충격 상태에 있는 것 같았다. 준이는 괜찮아?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기를 가리키는 듯했다. 태우는 그제서야 아기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준이. 그렇게 작고 무력한 생명체에게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다. 여성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즉흥적으로 만든 포대기를 풀고 조심스럽게 아기의 몸을 살폈다. 준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신체적으로는 전혀 상처가 없어 보였다. 단지 극도로 놀란 상태였을 뿐이었다. 아이를 데리고 고층 건물 유리창을 닦다니 대체 무슨 생각이셨어요? 태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진정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여성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 직접적인 위험이 지나간 후에야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사장님.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 말 한마디에 수치심과 절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태우는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지금 입고 있는 작업복 아래 간단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오랫동안 힘든 일을 해온 흔적이었다.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친구나 가족에게 맡길 수는 없었나요? 태우가 다시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일을 해야 해요. 돈이 필요해요. 월세도 밀렸고 준이 분유도 사야 하고. 그녀의 말은 흐느낌으로 끊겼다. 태우는 가슴이 아파왔다. 이 젊은 여성과 그녀의 아기는 그들이 속한 세계에서 완전히 혼자였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이 도시가 얼마나 냉혹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최소한 오늘은 더 이상 일하지 마세요. 당신과 준이는 충분히 고생했어요. 태우가 말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사무실로 뛰어오고 있었다. 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 특별한 발소리를 알아차렸기 때문이었다. 6개월 동안의 완전한 침묵 끝에 그의 아들 민호가 사무실 문간에 나타났다. 7살 소년, 수주 동안 방에서 나오기를 거부했던 아이가 거기 서 있었다. 민호의 눈은 여성의 품에 안긴 준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호야. 태우는 아들의 이름을 간신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떨렸다. 일해야 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태우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눈에 띄게 동요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셨잖아요. 젊은 여성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알아요.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어요. 저와 준이, 우리 둘뿐이에요. 다른 아무도 없어요. 태우는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이름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녀는 너무 젊었다. 23,
24, 아이를 홀로 키우며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그를 심하게 괴롭혔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갑자기 그 침묵은 복대서 달려오는 발소리로 깨졌다. 급한 발걸음 소리였다. 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 특별한 발걸음 소리를 알아봤다. 6개월 동안의 완전한 침묵 끝에 그의 아들 민호가 사무실 문간에 서 있었다. 7살 소년, 몇 주 동안 방에서 나오기를 거부했던 아이가 거기 서 있었다. 민호의 눈은 여성의 품에 안긴 준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호야. 태우는 아들의 이름을 간신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떨렸다. 소년은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망설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낯선 여성 앞에 멈춰 섰다. 그의 호기심 어린 눈은 아기를 유심히 살폈다. 태우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을 민호의 얼굴에서 발견했다.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표정, 생기가 도는 표정. 민호는 작은 손을 뻗어 준이의 작은 발을 부드럽게 만졌다. 마법처럼 준이는 잠시 울음을 멈추고 민호를 빤히 바라보았다. 아기, 민호가 1년 만에 처음으로 말했다. 태우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아내 지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민호는 말문을 닫았다. 모든 치료사와 상담사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태우는 점점 더 절망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민호가 말을 했다. 그래, 아기야. 여성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공포와 충격이 조금씩 사라지고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름은 준이야. 네가 만나서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 민호는 다시 준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태우는 숨을 멈췄다. 그 미소는 지연의 죽음 이후 처음 보는 것이었다. 안녕 준이야.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준이도 울음을 완전히 그쳤다. 마치 7살 소년의 목소리가 그의 공포를 달래준 것 같았다.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잊혀진 것 같았다. 태우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조여들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기다려왔던가. 얼마나 많은 밤을 그는 민호의 방문 밖에서 제발 말 좀 해줘라고 속삭이며 보냈던가. 그는 여성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조금 안정을 찾은 듯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작업복은 아직도 물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약간의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성함이 태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선아윤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선아윤, 선아윤. 태우는 그녀의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다. 어쩐지 그 이름이 익숙하게 느껴졌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다. 민호는 아직도 준이에게 매료된 상태였다. 그는 아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준이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준이는 이제 완전히 울음을 그치고 민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준이 엄마, 아니 나윤 씨, 태우가 다시 말했다. 오늘은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내가 청소 회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할게요. 나윤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오늘 일당을.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보상해 드릴게요. 태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목숨을 걸고 일할 필요는 없어요. 나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했지만 그녀의 어깨에서 약간의 긴장이 풀리는 것이 보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묻어났다. 태우라고 불러주세요. 강태우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자신이 왜 이런 친근함을 제안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올바른 행동처럼 느껴졌다. 최 비서가 갑자기 사무실 문간에 나타났다. 그는 보안팀을 데리고 왔지만 이미 위기 상황은 지나간 뒤였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최 비서는 말을 멈췄다. 그의 눈이 소파에 앉아있는 젖은 옷을 입은 여성, 그리고 그 옆에서 아기와 놀고 있는 민회에게 향했다. 놀라움이 그의 얼굴에 번졌다. 태우는 최 비서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나윤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그가 어떻게 그녀를 구했는지,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민호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방에서 나왔다는 것이었다. 이럴 수가. 최 비서는 민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도 민호의 침묵이 얼마나 태우를 괴롭혔는지 잘 알고 있었다. 최 비서,
오늘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해 주세요. 태우가 지시했다. 그리고 집으로 차를 불러주세요. 선아윤 씨와 준이를 집에 데려다 줄 겁니다. 네, 저희 집이요? 나윤이 놀라서 물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괜찮아요. 태우가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당신과 준이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최소한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녀의 다리는 아직도 후들거렸고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민호야, 우리 나윤 씨와 준이를 집에 데려다 주자. 태우가 아들에게 말했다. 놀랍게도 민호는 바로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이, 집에.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우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의 아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았다. 나윤이 천천히 일어서려 했지만 그녀의 다리가 갑자기 풀려버렸다. 태우가 재빨리 다가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나윤의 큰 갈색 눈에는 취약함과 감사함,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태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네, 그냥 아직 무릎이 떨려서요. 그녀가 대답했다. 태우는 그녀의 팔을 잡아주며 안정을 찾도록 도왔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젊은 여성과 그녀의 아기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마치 운명이 그들을 한데 모은 것처럼 느껴졌다. 태우의 고급 벤츠가 서울의 골목길을 통과해 나윤의 집으로 향했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는 가끔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끔거렸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다. 사장님이 젖은 작업복을 입은 여성과 아기, 그리고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던 아들과 함께 차에 타는 것은, 태우는 불편함을 감추려 애썼지만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호는 준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고 나윤은 조용히 자신의 무릎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 사세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신림동이요. 나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구석진 곳이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림동은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였다. 대학생들과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곳. 그의 강남 펜트하우스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양옆으로 빽빽이 들어선 낡은 건물들. 빨래가 창문 밖으로 널려 있고 길게는 오래된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나윤이 한 건물 앞에서 멈추라고 말했다. 여기에요. 태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녹슨 철문과 벗겨진 페인트, 깨진 벽돌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연립주택이었다. 그는 이런 건물이 아직도 서울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몇 층이에요? 태우가 물었다. 반지하요. 나윤의 목소리에 약간의 부끄러움이 묻어났다. 태우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반지하.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습한 공간. 그는 민호의 표정을 살폈다. 민호는 여전히 준이만 바라보고 있었고 주변 환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했다. 내려요. 태우가 말했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세 사람과 아기는 낡은 계단을 내려갔다. 녹슨 철제 문 앞에 도착하자 나윤은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다. 그녀의 손이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작은 방 하나와 부엌이 전부인 공간이 드러났다. 천장은 낮고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다. 구석에는 접이식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고 아기 요람으로 사용하는 듯한 작은 바구니가 그 옆에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다. 벽에는 아기 준이의 사진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유일한 장식품이었다. 태우는 말을 잃었다. 그가 한 달에 커피에 쓰는 돈으로도 이 집 전체 월세를 몇 달은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들어오세요. 나윤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깨끗하진 않지만 민호가 먼저 들어갔다. 그는 아기 바구니로 곧장 향했다. 준이 집? 그가 물었다. 그래, 준이 집이야. 나윤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피곤함을 뚫고 빛났다. 그것은 태우의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었다. 태우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이런 공간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아마도 대학 시절 친구의 자취방이 이랬을까.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나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준이도. 태우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나윤 씨, 혹시 아기를 돌봐줄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나윤은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은 제가 16살 때 돌아가셨어요. 친척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는 없어요. 준이 아빠는 그녀는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준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라졌어요. 태우는 이 젊은 여성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아이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아기와 함께 위험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 민호가 갑자기 태우의 옷자락을 당겼다. 아빠, 준이 여기서 살아요? 태우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호의 눈에는 혼란과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 아기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 순간 태우의 마음속에 갑작스러운 결심이 생겼다. 나윤 씨, 태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장은 위험한 일을 그만두셔야 할 것 같아요. 나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제 제안을 들어보세요. 태우가 말을 이었다. 우리 집에는 빈 방이 몇 개 있어요. 가정부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민호도 엄마가 없어 힘들어하고 있고. 그는 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여전히 준이의 작은 바구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당신과 준이가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민호를 돌봐주시면 어떨까요? 당연히 월급도 드리고 방도 따로 제공해 드릴게요. 나윤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우를 바라보았다. 방금 저희를 처음 만났는데요. 저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태우는 자신의 제안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비이성적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어쩐지 이 결정이 옳게 느껴졌다. 그는 민호가 준이와 있을 때 보이는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다. 저도 그건 알아요. 하지만 민호가 그는 말을 고르려 애쓰며 잠시 숨을 골랐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민호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준이를 만나고 처음으로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오랫동안 말을 안 했나요? 6개월이요. 태우가 대답했다. 그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모든 치료사들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솔직히 저는 점점 더 절망하고 있었어요. 나윤은 준이를 바라보다가 다시 태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이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슬픔을 겪고 있는 아이는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도움이 필요해요. 그들의 대화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중단되었다. 누군가 거칠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그녀는 얼른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틈으로 밖을 살피더니 그녀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었다. 누구세요? 태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건물주예요. 나윤이 속삭였다. 월세가 2달 밀렸어요. 태우는 그녀가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지 금방 이해했다. 그는 주저없이 지갑을 꺼내 현금을 몇 장 꺼냈다. 이거 받아요. 그가 나윤에게 돈을 건넸다. 나윤은 망설였다. 안 돼요. 이미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나중에 갚으세요. 태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은 받아요. 나윤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 문을 열었다. 밖에는 뚱뚱한 중년 남성이 불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서나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번 달까지 안 내면 내일 당장 짐 싸. 그는 거칠게 말했다. 나윤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돈을 건넸다. 여기요, 오세종 씨, 2달치 월세요. 건물주는 돈을 세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윤을 바라보았다. 어디서 이런 돈을? 그때 그의 시선이 방 안에 있는 태우와 민회에게 향했다. 그의 눈이 태우의 고급 정장과 명품 시계를 훑었다. 아, 그의 입에서 의미심장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제 알겠네. 나윤 씨가 바쁜 이유가. 나윤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 거 아니에요. 태우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키 180cm의 늠름한 체구가 건물주를 내려다보았다. 제가 친구예요. 그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건물주는 태우의 위압적인 존재감에 한 걸음 물러섰다. 아니요. 문제 없습니다. 건물주가 떠난 후 나윤은 문을 닫고 등을 기대어 섰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죠. 태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윤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은 늘 나를 판단해요. 특히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걸 보면.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태우는 자신이 얼마나 특권층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 순간 통렬히 깨달았다. 그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상적인 모욕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다. 나윤 씨, 제 제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당신의 위험한 일을 계속할 필요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시달릴 필요도 없어요. 나윤은 망설이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답하기 전에 준이를 살펴보았다. 아기는 이제 민호의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꽉 붙잡고 있었다. 두 아이 사이에 이미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일주일만 시험 삼아 해볼게요. 나윤이 마침내 말했다. 그 후에 결정할게요. 하지만 준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올 거예요. 태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당연하죠. 그리고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가셔도 돼요. 약속합니다. 민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준이 우리 집에 와요?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 민호야. 준이랑 나윤 씨가 우리 집에 같이 살게 될 거야. 태우가 대답했다. 아들의 눈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지금 바로 짐을 챙길게요. 나윤이 말했다. 그녀는 좁은 방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물건은 놀라울 정도로 적었다. 낡은 가방 하나, 몇 벌의 옷, 아기 용품들이 전부였다. 태우는 그녀가 짐을 싸는 동안 민호와 함께 준이를 돌보기로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보았다. 준이의 작고 따뜻한 몸이 그의 팔에 안겨지자 이상한 감정이 그를 덮쳤다. 민호가 이만큼 작았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 지연은 아직 살아있었고 그들은 완벽한 가정이었다. 아빠도 준이 좋아요? 민호가 물었다. 응, 아주 좋아. 태우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20분 후 그들은 나윤의 작은 아파트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윤은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었어도 이곳은 그녀와 준이의 보금자리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태우가 그녀의 불안을 감지하고 말했다. 나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확실성이 깃들어 있었다. 남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건 항상 어려워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들이 차에 오르자 민호는 준이의 바구니 옆에 앉았다. 그는 아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담요를 펼쳐주었다. 태우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차가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태우는 자신이 무모한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완전한 타인을 자신의 집에 들이다니.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민호의 얼굴에서 볼 수 없었던 활기를 보았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이 하루 만에 이렇게 급격히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침에 위험한 일을 하러 나갔다가 이제는 강남의 부잣집에서 지내게 된다니. 그녀는 이 기회가 축복일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지 확신할 수 없었다. 차가 한강을 건너는 동안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다. 강남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나윤은 차 창문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외관에 숨이 막혔다. 이런 곳은 TV에서나 보던 세상이었다. 35층 높이의 타워가 밤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정문에는 제복을 갖춰 입은 경비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었다. 여기 사세요? 나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맨 위층이요. 괜찮을 거예요. 그들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갔다. 민호는 준이의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붙잡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오랜만에 활기가 돌아온 듯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대리석 현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태우는 생체인식 시스템에 손바닥을 대고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집이에요. 나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 앞에 펼쳐진 공간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호화로웠다. 천장은 높았고 바닥은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덮여 있었으며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이게 다 당신 집이에요? 나윤이 겨우 말을 이었다.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네, 좀 과하죠? 저도 가끔 그렇게 느껴요. 그는 나윤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넓은 거실, 현대적인 주방, 여러 개의 침실과 욕실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생기 없는 느낌이었다. 마치 누구도 이곳에 실제로 살지 않는 것처럼. 이쪽이 손님방이에요. 태우가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준이와 함께 쓰기에 충분히 넓을 거예요. 욕실도 딸려 있고요. 나윤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가 살던 반지하 전체보다 더 큰 방이었다. 킹사이즈 침대, 대형 TV, 그리고 작은 거실 공간까지 갖춰져 있었다. 이렇게 호화로운 곳은 필요 없어요. 나윤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는 더 작은 방에 있어도 괜찮아요. 이게 가장 작은 방이에요. 태우가 웃으며 말했다. 어서 쉬세요. 내일 이야기할 시간은 많으니까요. 민호가 갑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아빠, 준이 내 방에서 자도 돼요? 태우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호가 자신의 방에 누군가를 초대한 것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처음이었다. 그는 나윤을 바라보았다. 괜찮을까요? 나윤은 망설였다. 준이가 밤에 울면 민호가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민호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준이 울어도 괜찮아요. 제가 돌볼게요. 태우는 아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했다. 일단 오늘 밤은 나윤 씨 방에서 준이가 자고 내일부터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민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에 준이랑 놀아도 돼요? 물론이지. 나윤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준이도 네가 좋아하는 것 같아.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태우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태우는 민호를 침실로 안내하면서 나윤에게 말했다. 냉장고에 음식이 좀 있어요. 배고프면 편하게 드세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문을 닫자마자 그녀의 무릎이 풀렸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안도감, 두려움,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준이야. 그녀는 옆에서 자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나윤은 그날 밤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이렇게 부드러운 침대에서 잠을 청한 적이 없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낯선 남자의 집에서 지내는 것은 분명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태우는 진심으로 민호를 걱정하는 아버지로 보였다. 새벽녘에야 그녀는 겨우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9시였다. 준이도 평소보다 오래 잤다. 나윤은 서둘러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방을 나서자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주방에서 태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다. 민호는 식탁에 앉아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다. 아, 일어나셨군요. 태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 주무셨어요? 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늦게 일어나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충분히 쉬셔야죠. 어제 큰일을 겪으셨으니까요. 나윤은 준이를 태우에게 보여주었다. 민호가 준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요. 민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색연필을 내려놓고 준이에게 달려갔다. 안녕 준이야, 잘 잤어? 준이는 낯선 목소리에 눈을 크게 뜨고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봐요, 준이가 저 알아요. 민호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태우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에 젖었다. 그는 쟁반에 차와 커피를 담아 식탁으로 가져왔다. 앉으세요. 아침 식사하세요. 나윤은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에는 토스트, 계란, 베이컨, 그리고 다양한 과일이 차려져 있었다. 직접 요리하셨어요? 나윤이 놀라서 물었다. 태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네, 간단한 것만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요리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민호 때문에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나윤은 음식을 맛보았다. 베이컨은 약간 타 있었고 계란은 덜 익었지만 그의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맛있어요. 그녀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태우는 그녀의 칭찬에 기쁜 듯 미소 지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식사를 이어갔다. 민호는 여전히 준이 곁에 앉아 아기와 놀아주고 있었다. 오늘 할 일이 있어요? 태우가 물었다. 나윤은 고개를 저었다. 청소일은 일주일에 3번이에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럼 좋겠네요. 민호가 오늘 준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민호는 그 말을 듣자 신이 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준이랑 놀이공원 가도 돼요?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놀이공원은 준이에게 아직 일러. 대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어때? 물고기 구경하러 가면 준이도 좋아할 거야. 네. 민호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우는 나윤을 바라보았다. 괜찮을까요? 우리 모두 기분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나윤은 망설였다. 그녀는 이 호화로운 아파트를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민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무시할 수 없었다. 좋아요.
준이도 새로운 것을 보면 좋아할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태우는 나윤에게 집을 더 자세히 안내했다. 거실 한 벽면을 채운 책장, 태우의 서재, 그리고 지연의 물건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작은 방까지. 아내의 물건들은 아직 정리하지 못했어요. 태우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민호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요. 나윤은 그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사람들로 붐볐다. 주말이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다. 태우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나윤은 준이를 안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다. 저기 봐, 민호야, 상어다. 태우가 손으로 가리켰다. 거대한 수제는 여러 종류의 상어들이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었다. 푸른 물속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유영하는 모습은 위협적이면서도 매혹적이었다. 민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우와, 준이도 봐. 그는 아기를 향해 열정적으로 외쳤다. 준이는 팔다리를 바동거리며 물속 생물에 관심을 보였다. 나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렇게 호화로운 나들이는 그녀에게 생소한 경험이었다. 평소라면 입장료만 해도 그녀의 하루 일당과 맞먹었을 것이다. 괜찮아요? 태우가 그녀의 표정을 읽고 물었다. 나윤은 머리를 흔들었다. 네, 그냥 이런 데 오는 게 오랜만이라서요. 처음이에요. 아니요, 한 번 왔었어요. 고등학생 때.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 시절의 기억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졌다. 태우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민호를 안내하여 다음 전시물로 향했다. 화려한 산호초 사이로 헤엄치는 형형색색의 열대어들. 민호는 매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왔었어.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가 좋아했어. 태우의 걸음이 멈췄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지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주제였다. 그래, 엄마가 물고기를 정말 좋아하셨지. 태우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나윤은 이 아픈 순간을 목격하며 자신이 끼어든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조금 뒤로 물러섰다. 저기 해파리 전시관이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준이가 빛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아요. 민호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다. 해파리, 준이가 좋아할 거야. 그들은 어두운 해파리 전시관으로 들어갔다. 형광빛으로 빛나는 해파리들이 검은 물속에서 춤을 추는 듯했다. 파란색, 분홍색, 보라색 빛이 어둠 속에서 신비롭게 빛났다. 준이는 눈을 크게 뜨고 해파리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얼굴에 경이로움이 번졌다. 민호는 아기의 반응을 보며 기뻐했다. 준이가 좋아해. 민호가 신이 나서 말했다. 태우는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기로 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민호와 준이를 함께 찍었다. 그리고 나윤에게도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다. 저는 괜찮아요. 나윤이 거절했다. 그녀는 카메라에 찍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냥 기념으로요. 태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의 추억을 위해서. 나윤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녀는 준이를 안은 채 민호 옆에 섰다. 태우는 그들의 사진을 찍었다. 그것은 마치 진짜 가족 사진처럼 보였다. 사진을 찍고 나서 태우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다. 민호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 준이의 호기심 가득한 눈, 나윤의 조심스러운 표정. 이상하게도 그 사진은 완벽해 보였다. 그들이 아쿠아리움을 나오자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가을의 저녁은 빠르게 찾아왔다. 배고프지 않아? 태우가 민호에게 물었다. 네, 피자 먹고 싶어요. 피자? 태우가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근처에 맛있는 피자집이 있어. 그들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갑자기 누군가가 태우의 이름을 불렀다. 태우 씨. 태우는 뒤돌아봤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차장 입구에 서 있는 우아한 차림의 여성은 김순자, 그의 장모였다. 지연의 어머니는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당당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완벽하게 염색되어 있었고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가 그녀의 부유함을 드러냈다. 민호야, 할머니다.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손자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곧 나윤과 준이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이분은 누구시니? 순자가 태우에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아래에는 차가운 의심이 깔려 있었다. 태우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나윤 씨예요. 민호를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아,
순자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새로운 가정부시군요. 가정부는 아니고 태우가 말을 하려 했지만 순자는 이미 민호에게 관심을 돌렸다. 우리 손자 많이 컸네. 할머니가 선물 가져왔어. 그녀는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다. 민호는 선물을 받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준이에게 향해 있었다. 할머니, 이거 준이에요. 순자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준이? 제 아들이에요. 나윤이 조용히 대답했다. 순자는 나윤을 천천히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 그렇군요. 아이 엄마시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판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었다. 태우는 불편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어머님, 오늘은 어떻게 여기에 오셨어요?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었어. 순자가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나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태우, 언제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얘기할 것이 있어. 물론이죠. 태우가 대답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할머니가 곧 또 놀러 갈게. 엄마처럼 생긴 인형 하나 더 사줄까? 민호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지연을 닮은 인형은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다. 태우는 아들의 반응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건 안 해도 돼요, 어머님. 민호는 이미 장난감이 많아요. 순자는 이상한 눈빛으로 태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윤에게 시선을 던지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가지 않았다. 나중에 봐요, 태우. 민호도 잘 있어. 그녀는 우아하게 돌아서서 고급 승용차로 향했다. 순자가 떠난 후 공기 중의 긴장감이 조금 풀어졌다. 나윤은 태우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명백히 동요해 있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괜찮아요. 어머님은 좀 복잡한 분이에요. 민호는 갑자기 준이를 가리키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는 모습이 우스웠던 모양이다. 그 순간적인 웃음이 무거운 분위기를 깼다. 피자 먹으러 가자. 태우가 미소를 되찾으며 말했다. 피자 레스토랑에서 태우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그는 가끔 창밖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민호는 자신의 슬라이스 피자를 즐기면서도 가끔 준이에게 말을 걸었다. 준이야, 맛있어. 크면 너도 먹을 수 있어. 나윤은 태우의 침묵을 존중했다. 그녀도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 태우의 장모가 그녀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새로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우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윤 씨, 내일 할 일이 생겼어요. 나윤이 태우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가을은 깊어져 서울의 거리마다 빨간 은행나무 잎들이 흩날렸다. 태우의 펜트하우스에도 서서히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전시장처럼 차갑고 정돈되어 있던 공간이 이제는 생기를 되찾은 듯했다. 거실 바닥에는 준이의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고 부엌 식탁에는 민호의 색연필과 그림책이 널려 있었다. 무엇보다 집 안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그날 아침 태우는 서재에서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문득 그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걷던 중 그의 발이 무언가에 걸렸다. 태우는 고개를 숙여 바닥을 살폈다. 작은 금목걸이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가느다란 체인이었다. 태우는 목걸이를 집어들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딘가 익숙했지만 정확히 어디서 본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지연이 것인가?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내가 평소에 즐겨 하던 장신구였던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지연이 죽은 후 그는 너무 많은 것을 기억에서 밀어냈다. 그것이 그가 슬픔을 견디는 방식이었다. 태우는 목걸이를 서재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다. 나중에 나윤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순자였다. 그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위한 고급 식재료를 들고 왔다. 깜짝 선물이에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민호와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요. 태우는 놀랐지만 그녀를 거절할 수 없었다. 민호의 할머니였으니까. 순자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고 태우는 나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오늘 저녁은 내가 해결할게요. 그가 말했다. 당신과 준이는 쉬세요. 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가 온 이후로 그녀는 항상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준이를 안고 손님 방으로 향했다. 저녁 식사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민호가 자발적으로 식탁에 앉은 것이다.
지연의 죽음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조금씩 스파게티를 먹으며 가끔 나윤을 쳐다보았다. 마치 조용한 승인을 구하는 듯했다. 나윤은 부드럽고 격려하는 미소로 화답했다. 태우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상호작용을 보며 그는 민호가 서서히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순자는 그러나 이 광경을 못마땅해 하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은 불만을 참는 듯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태우가 민호의 취침 준비를 돕는 동안 순자는 몰래 나윤이 준이와 함께 지내는 방으로 향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나윤에 대한 지속적인 의심과 그녀를 쫓아내고 싶은 강한 욕망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나윤의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준이의 작은 침대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순자는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찾지 못했다. 실망한 채로 방을 나서려는 순간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베개 밑에서 살짝 보이는 사진 한 장. 순자는 사진을 꺼내어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커졌다. 사진 속에는 훨씬 더 젊은 나윤이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사립학교 교복을 입고 부유해 보이는 부부와 함께 웃고 있었다. 그것은 나윤이 지금까지 보여준 가난한 싱글맘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다. 순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마침내 원하던 것을 찾았다. 사진 속 비밀을 발견한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태우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두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태우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절박함이 묻어났다. 매우 심각한 일을 발견했어요. 태우는 장모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그녀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순자는 천천히 자신이 조심스럽게 준비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 나윤이란 여자 알고 보니 부유한 가문의 딸이었어요. 집안에서 도둑질을 해서 쫓겨난 사람이죠. 태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순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극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지연이가 항상 하고 다니던 금목걸이 기억나요? 그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 그 여자가 온 후로 사라졌어요. 태우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다. 복도에서 발견한 목걸이. 그것이 지연의 것이었구나. 이제 기억이 났다. 지연은 그 목걸이를 거의 매일 착용했었다. 그의 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준 물건이었다. 순자는 태우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했다. 그 목걸이를 발견했다면서요? 나윤이 훔쳤다가 들켜서 놓고 간 게 틀림없어요. 태우의 합리적인 마음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순자의 말은 그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슬픔의 상처가 그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내가 항상 그녀에게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어요. 순자는 자신의 주장에 확신을 더했다. 사실을 직시해봐요, 태우 씨. 부유한 집안 출신 여자가 갑자기 유리창 청소부로 일한다?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귀중한 물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의심의 씨앗은 빠르게 자라났다. 태우는 아직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서랍에서 목걸이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님,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제가 서랍에 보관해둔 목걸이가 있어요. 그게 지연이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자는 태우를 따라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태우가 서랍을 열자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서랍 안에는 목걸이가 없었다. 봐요? 순자가 속삭였다. 그녀가 발견하고 다시 가져갔어요. 태우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목걸이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나윤의 소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윤 씨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어머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해요. 순자가 동정 어린 척하며 말했다. 그 여자는 교묘하게 당신과 민호의 마음을 얻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순자는 자신의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나윤이 고급 사립학교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다. 이걸 그녀의 방에서 찾았어요. 평범한 청소부의 과거 같아 보이나요? 태우는 사진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사진 속의 나윤은 분명히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과는 모순되었다. 그리고 그 아이 말이에요. 순자가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면서요. 정말 그럴까요?
태우의 마음속에 의심이 더욱 깊어졌다. 나윤은 준이의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사라졌다고만 했을 뿐. 태우 씨, 당신과 민호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직시해야 해요. 그 여자는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고 있어요. 태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나윤을 완전히 신뢰했던 것일까? 아니면 민호의 회복이라는 기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중요한 경고 신호를 놓친 것일까? 그날 오후 나윤이 민호와 준이를 데리고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태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축 처져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다. 최근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 나윤 씨, 이야기 좀 해요. 태우가 억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나윤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 톤은 좋은 소식을 예고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이를 유모차에 편안하게 눕히고 민호에게 방에서 잠시 놀라고 제안했다. 소녀는 주저했다. 그의 예민한 눈은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했다. 민호야, 잠깐만 놀다 올게. 금방 갈게. 나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열어두었다. 나윤과 태우만 남자, 거실에는 팽팽한 침묵이 감돌았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나윤이 물었다. 그녀의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태우는 바로 핵심을 찔렀다. 하트 모양의 금목걸이를 가져가셨나요? 그 질문은 나윤을 마치 물리적인 타격처럼 강타했다. 그녀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이해, 그리고 마침내 깊은 상처로 변해갔다. 뭐라고요? 아니요, 저는 결코... 그녀의 부정은 태우가 손을 들어 중단시켰다. 제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목걸이를 복대서 발견해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이제 사라졌어요. 두 사람 사이의 무거운 의미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나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 창백해졌다. 당신은 제가 훔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모든 일 후에 정말 제가 그럴 거라고 믿으세요? 그 질문은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고통과 실망으로 가득 찬 질문이었다. 태우는 그녀의 강렬한 눈빛을 마주할 수 없어 시선을 돌렸다. 순자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윤이 갑자기 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분이 이 생각을 심어놓은 거죠. 태우의 침묵은 그녀의 추측이 정확함을 확인해 주었다. 나윤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했다. 태우 씨, 저는 그 목걸이를 본 적도 없고 절대로 훔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의 입장도 이해해요. 그녀의 말투는 존엄한 체념을 담고 있었다. 오늘 짐을 싸서 나가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민호가 문간에 나타났다. 작은 얼굴에 고통이 가득했다. 가는 거예요? 그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윤은 그 어린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럴 것 같아, 민호야.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민호가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절박하게 붙잡았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제발. 소녀는 통제할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몸이 감정의 힘에 떨고 있었다. 준이가 필요해요. 나윤 씨도 필요해요. 태우는 아들의 완전히 본능적인 반응을 보며 당황했다. 수개월간 거의 말을 하지 않던 그의 아들이 이제 이토록 강렬하게 애원하다니. 이것은 순자가 제시한 나윤에 대한 의심스러운 설명과 맞지 않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민호야, 진정해. 태우가 아들 옆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소녀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더욱 세게 나윤에게 매달렸다. 아빠가 나윤 씨를 내쫓고 있어요. 엄마처럼 모두 다 떠나가요. 민호의 말은 태우의 가슴을 찔렀다. 그의 아들은 나윤이 사라지는 것을 지연의 죽음과 동일시하고 있었다. 그의 어린 마음속에서 이것은 또 하나의 버림받음, 또 하나의 상실이었다. 태우는 다음 행동을 고민하는 중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가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자 만족에서 가장된 걱정으로 빠르게 변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녀가 가짜 순진함으로 물었다. 순자 어머님이 걷잔 거예요, 그렇죠? 나윤이 갑자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힘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이 이 생각을 태우 씨 머릿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태우의 침묵은 그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나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을 정리했다. 한 달 동안 그녀는 이 집안의 역학관계를 지켜봐왔다. 순자의 방문이 있을 때마다 불편한 기류가 감돌았다. 태우 씨, 전 결코 그 목걸이를 훔치지 않았어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호가 더 세게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다. 가지 마세요, 제발. 그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준이가 필요해요, 나윤 씨도. 순자는 문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가짜 걱정이 스며 있었지만 눈빛은 냉혹했다. 민호야, 진정하렴. 할머니가 왔잖아. 그녀가 손자에게 다가갔지만 민호는 오히려 뒤로 물러났다. 아니요, 할머니가 나빠요. 나윤 씨를 내쫓으려고 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부서질 듯 떨렸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호야, 뭐라고 그러니? 할머니는 너를 생각해서. 거짓말이에요. 민호가 갑자기 외쳤다. 할머니가 거짓말쟁이에요. 태우는 아들의 폭발적인 감정 표현에 충격을 받았다. 민호가 이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낸 것은 지연이 죽은 이후 처음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다. 민호야, 무슨 말이니?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다. 할머니가 목걸이를 가져갔어요. 방 안의 충격의 파도가 밀려왔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그녀가 즉각 부인했다. 어린아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민호는 계속했다. 그의 작은 몸이 결의로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아빠 방에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리고 뭔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반짝이는 거였어요. 태우의 눈이 커졌다. 민호야, 정말이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자주 우리 집에 혼자 있을 때 돌아다녀요. 제 장난감도 가져갔어요. 엄마 사진도요. 순자는 웃으려 했지만 그것은 공허한 시도에 불과했다. 태우 씨,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지 않겠죠. 민호는 그냥 나윤과 떨어지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태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나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진실만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민호, 그의 아들은 지난 몇 달간 보여온 모든 진전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다. 갑자기 태우의 시선이 순자의 손목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소매 아래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어머님, 손목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순자는 본능적으로 손목을 가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우는 손을 내밀었다. 보여주세요. 공기가 얼어붙은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순자는 점점 더 당황해 보였다. 태우 씨, 이건 그냥 내 팔찌예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를 의심하다니. 태우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순자의 소매 아래로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금목걸이가 팔찌처럼 감겨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이의 목걸이네요. 순자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다. 당신들을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그녀가 갑자기 외쳤다. 그 여자는 당신과 민호의 삶에 끼어들었어요.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고요. 민호는 할머니에게서 멀어졌다. 그의 눈에는 이제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그는 나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다리를 더욱 단단히 붙잡았다. 민호의 폭로와 목걸이의 발견은 마치 번개가 내리친 것 같은 충격을 주었다. 태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장모를 바라보았다. 수십 년간의 존경과 배려가 배신의 뜨거운 태양 아래 아침 이슬처럼 증발하고 있었다. 어머님이 목걸이를 복도에 흘려놓고 다시 가져가서 나윤 씨를 모함했군요. 태우가 천천히 결론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할 정도로 통제되어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답은 말로 오지 않았다. 대신 순자가 나윤에게 던진 눈빛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 시선은 질투, 두려움, 그리고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내 딸을 대체할 수 없어요. 순자가 마침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으로 떨렸다. 아무도 지연이를 대신할 수 없어요.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은. 나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순자의 적대감, 의심, 그리고 집요한 방해 시도들. 어머님, 태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도 지연이를 사랑했어요. 그녀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민호를 위해서라도. 민호는 이 대화의 무게를 느끼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은 여전히 나윤의 치마를 꼭 붙잡고 있었다. 준이는 유모차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전혀 모른 채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순자는 분노와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목걸이를 벗어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녀의 몸은 감정의 무게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내 딸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렸어요?
그녀가 태우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태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연이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녀의 기억을 존중하는 방법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민호에게 행복한 삶을 주는 것이고요. 그 순간 준이가 잠에서 깨어 작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민호는 즉시 유모차로 달려가 아기를 달래려 했다. 괜찮아 준이야, 울지 마. 이 단순한 행동이 방 안의 모든 어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생명은 계속되고 새로운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있었다. 과거에 갇혀 있을 수는 없었다. 순자는 손자와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스쳤다. 그녀가 얼마나 자신의 슬픔에 갇혀 민호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이해한 듯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지연이를 너무 그리워해서 모든 것이 변하는 게 두려웠어요. 태우는 장모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분노와 실망감 속에서도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다. 모두가 그녀를 그리워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우리는 함께 치유될 수 있어요. 나유는 조용히 민호와 준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기를 안아 올리고 민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들은 마치 작은 섬처럼 감정의 폭풍 한가운데서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순자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다. 그녀가 집착했던 것은 정말 딸의 기억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상실감과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가야겠어요. 순자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어깨는 패배감으로 축 처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떤 깨달음의 빛이 있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 돌아오세요, 어머님.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만요. 순자가 떠난 후 아파트에는 새로운 종류의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그것은 비로소 진실이 드러난 후에 맑은 고요함이었다. 태우는 천천히 나윤에게 다가갔다. 그는 민호와 준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윤의 눈을 바라보았다. 남아주세요. 그가 단순하게 말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안도감,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태우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향해 뻗어나갔다. 밖에서는 서울의 가을 하늘이 저물고 있었다. 첫 번째 별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기 시작했다.